자, 앞으로 그러면은 이 탈락한 친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지금 이 시각 기자회견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른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감을 밝히고 탈당을 암시했었습니다. 저는 감히 무소불위에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국민과 부천 시민을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모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구를 누비고 밤낮을 바꿔가며 고군분투했던 4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무 의정활동도 하지 않는 하위 10%의 의원이라고 평가절하되며 조롱당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을 세우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아직도 주마등처럼 아른거립니다. 모진 고문과 함께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우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도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그리고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결과를 도출해 나가며 대화와 타협으로 당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은 다릅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찬양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가 국민의 입을 막고 길을 닫으며 온갖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민생은 힘들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전혀 국민께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이런 민주당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료 의원들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하위 10%의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민주당을 나가지만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은 끝까지 제 가슴 속에 담아둘 것입니다. 밖에서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 더욱 힘껏 싸우겠습니다. 다시 민주당이
옛날에 참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가차없이 비판하겠습니다. 자, 탈당을 그리고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당선하여 저 오만방자 서른 윤석열 의원, 독적 정권의 이제 민주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을 생각하는 민주당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서른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원료, 본류죠. 동교 동계 가신 그룹의 막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가신 그룹의 막내가 지금 민주당을 떠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바로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그 가치 중에서 김대중 정신의 대부분이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그 본인이 안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다 민주당을 대부분 떠났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건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저런 뭐 이제 공천 탈락하고 하위 10% 통보받고 뭐 하니까 이제 반발하는 거로 그냥 의미를 축소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저걸 좀 더 한국 야당사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이제 김대중 그 정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정당으로 바꿔가는 과정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저렇게 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문제는 이제 그 파장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이재명의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을 아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 감당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2016년에 뭐 유승민 찍어내기라고 하는 그런 공천 파동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마 그거보다 더한 정도의 공천 파동이 올 가능성도 있고 이 후폭풍이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몸을 담아왔던 이번 총선에는 나가지 않습니다만 또 친문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총선 망하는 길. 일종의 이제 희망사항 같은 건데요.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이기는 공천이 아니고 지는 공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임종석은 왜 다른 험지에 갈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가 격전지예요, 격전지. 그거 뺏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책임져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번 양산에서 명문정당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죠. 뭐 디테일하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이제 주문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친문계는요, 이러다가는 총선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총선 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 총선 날 전까지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 중심으로 한번 모일 것이냐, 지금 내분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로인데요. 글쎄요, 그동안 민감한 기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바로 저 아이가 등장을 했어요. 고양이가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글에 해시태그가 붙었는데 좋아요 해시태그가 붙었어요. 이거 왜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기사에 해시태그 좋아요를 눌렀어요? 아니요, 우리 집 고양이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당하라고 하는 해시태그 때 이제 좋아요가 눌러서 화제가 됐는데, 당시 이제 고양이가 누른 거거나 또는 뭐 클릭을 하다가 잘못 누른 거나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시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좀 개인적 스타일에 따라서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대로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일상적인 우리가 표현할 때 우통 벗고 달려들어야 이제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상당히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고, 또 친문이라고 해서 특정 그룹을 하나로 묶어서 이 문제에 이제 대응하기에는 이게 앞으로의 선거라든지 이런 전체의 파장이 너무 크게 미칠 것 같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뭐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좀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수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자신 밑에서 열심히 싸워왔던 장수가 이제 쓰러진 겁니다. 장수가 쓰러졌는데, 자신 밑에서 장수가 쓰러졌는데 그냥 모른 척
간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징이 굉장히 결단적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을 따르던 의원들이 다 수장되고 있잖아요. 물속에서 다 수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때는 적극적 목소리를 한번 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시점은 늦었어요. 왜냐하면 임종서 전 실장이 일단은 뭐 컷업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훨씬 전부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또 유권자들이랄지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극대화해서 그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 삼아서 자기 수장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원들을 이번 총선에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이제 그 어떤 임계점이 이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탈당을 정말 얼마나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친박연대처럼 친문연대 정도 어떤 구성을 하면 상당히 이제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친박연대라고 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구심점이 있었지만 뭐 명시적이든 아니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이 있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설사 문 전 대통령이 미래의 권력은 아니지만 충분히 구심점이 될 수 있어서 누가 진짜 민주당이냐 이게 한판 승부를 해볼 수 있는데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한판 승부를 하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의 고민에 선 사람들,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은 뭐 지금 당 나가잖아요. 이건 아니다. 민주당 이거 아니다. 다 나갑니다. 그런데 공천에 탈락한 사람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천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같이 따라 나간다? 글쎄요. 내가 공천 받았는데도 나간다? 글쎄요. 자, 그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어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던 사람, 평소 눈물 많았던 이 사람, 더 이상 친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친명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 얘기입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대표적 친문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당원입니다. 따라서 저는 친명입니다. 자신의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3면 보시죠. 왜 전현희에게 공천을 줬는가? 이해찬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받지 않고 바로 변호사비, 법카 편든 전현희라는 지적을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한송은 기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전현희 전 위원장이 이 그러니까 권익위원장 시절에 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제보자가 있었는데 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바로 하지 않고 이 늑장 처리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들었다시피 권익위원장 시절에 이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무료 변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무료로 이 변론할 수 있다 이렇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감싸기도 했습니다. 예, 뭐 그런저런 전력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 중에 저는 친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친명입니다. 친문이었지만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전현희의 선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뭐 이제 친문이라고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마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그룹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부터 누적돼 왔던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여러 가지의 결정들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보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현희 위원장의 입장으로는 뭐 나는 뭐 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무슨 친문에서 친명으로 뭐 변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요소가 전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본인한테 또 여러 가지 기여를 한 부분도 인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충분히 공천을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임종석과 전현희는 다르다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자, 공천만 받는다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니까 공천까지는 말씀을 드렸으면 상대 후보와의 얘기도 균형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현희 전 위원장 일찌감치 뭐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윤희숙 전 의원. 거기에서 중성동갑에서 맞붙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뭐 전문가의 어떤 영역, 그러니까 둘 다 변호사와 또 이 KDI 이쪽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쌤쌤인 것 같고요. 약간 선거력, 선거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전현희 그 전 위원장이 비례를 하고 또 20대 강남에서 둘 다 강남 출신이네요. 예, 강남 해바라기라고 해서 해바라기를 가슴에 달고 이제 강남 바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 굉장히 그 지역 선거를 아주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선거력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조금 더 강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적 매력에서 부분 보면 약간 윤희숙 전 의원은 좀 공격적인 스타일로 뭔가 이렇게 해설하고 설명한 논리적이 있는데 예. 전현희 의원은 약간 이제 감성적 영역이 좀 강한 특징이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시각 현재 이재명 대표가 최고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1학년 교실을 돌아가면서 비워주기로 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일은 제대로 못하는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당장 일상에서 겪는 것처럼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민생은 발언인데요. 뭐 공천과 관련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그 얘기 대신에 다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어제 의원총회 열렸었는데요. 의원총회 분위기 전해드리면 그 내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 상황에서 의원총회가 열렸었죠. 이재명 대표는 못 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왔습니다.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현장 화면입니다. 자,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보시니까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표님 말씀을 안 하시고 자, 어제 의원총회 당시에 참석했던 의원들 모습입니다. 자, 홍영표 의원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노웅래 의원도 윤영찬 의원이네요. 윤영찬 의원은 저렇게 아예 하늘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노웅래 의원도 일찌감치 와서 자리를 잡고 지금 이때 박용진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이 등장을 하면서 의원들과 자리를 잡고 앉아 있죠. 자, 그런데 잠시 뒤에 홍영표 의원이 저렇게 굳은 표정으로 의원총회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가 계속 이제 자신을 비추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특별한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하게. 그런데 어깨를 툭 치네요. 누구한테? 박용진한테요. 오, 잘 지냈어? 요즘 힘들지? 네, 선배 힘내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간 것 같기도 한데, 야, 진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박용진 의원이 했어요. 저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자,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이재명 대표 어제도 한마디 안 했고
오늘도 지금 침묵이네요. 지난번 의총에도 이제 불참을 했었죠. 근데 어제도 이제 불참할 거라고 했는데 어제 대장동 재판에 갔다가 재판이 좀 일찍 끝났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불참의 명분이 없어져서 아마 참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참석을 했을 때 본인에 대한 성토장이 될 거라는 거는 아마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고요. 아마 그런 거를 한번 거쳐야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실제 많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유지했죠. 그거는 이제 2단계 넘어가면 뭐 결국은 이제 뭐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 이제 공천 배제되고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 판단을 하는 문제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이 집단 반발로 번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인데 글쎄 이재명 대표 쪽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이게 집단 반발까지 갈 정도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명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 여러 또 이제 후속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공천 탈락자가 그랬을 경우에 그게 집단으로 번지지만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이걸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연 그렇게 될지. 왜냐하면 또 설령 이재명 대표의 생각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총선에서의 영향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의 어제 그 사진 한 커트, 요 사진인데요. 요 사진이 많은 걸 또 의미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 사진이 어떤 장면이냐면, 자, 이재명 대표님 앞에 한 말씀 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오늘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그 사진인데 저 표정과 저 손짓에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많은 요구들에 대한 반응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본인은 아마 뭐가 문제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의 어떤 성토 이런 거 있을 거라고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저게 만약에 처음에 본인이 인사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야유가 또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본인에게 모멸적이고 앞으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그것도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회피 작전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계속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 12월에 이미 정해진 그런 당헌 단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누가 저게 공정하게 이루어진 시스템 공천이라고 누가 저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아마 저 의총도 참석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됐었고 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 내밀기 정도의 참석을 하고 모양새를 좀 갖췄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중간에 자리를 떴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자들 나간 다음에 비공개로 시작된 의원총회에서는 정말 민주당 많은 일부 그 공천 탈락하신 분 중심이겠죠. 정말 성토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분 화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기자들 앞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길을 가고 있다. 자, 친문의 좌장 가운데 한 명인 홍영표 의원. 기자들 없으니까 거의 방송에서 직접 전해드리기 힘든 그 혁신은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데 이걸 빗대서 아주 격한 용어를 사용했다고요. 예, 지금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이 격양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제 공개적으로 홍영표 의원이 이 대표 면전에서도 이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이 비명계 공천 불이익을 주장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 혁신 공천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다고 했는데 이 당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면서 이 손에 피를 묻힌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와서 이제 표현을 절제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좀 표현은 좀 절제하시죠까지 얘기했는데. 네, 이때 이 절제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이제 방송에서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격양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가죽할 때 피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금 비판적이긴 합니다만 어제 의원총회를 소집한 의원이기도 하고 원내대표니까 표현은 좀 절제해 주시죠 했더니 홍영표 원내대표가 절제하라고? 요 분위기.
면전에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정말 그 홍익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하위 10% 들어간 것도 수치인데다가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쓰는 이 혁신이란 말에 흔히 저 정도 이제 가죽을 벗겨서 피를 묻힌다 정도는 뭐 나름의 표지면 뭐 더 나간 표현도 있습니다. 남의 가죽 벗겨서 자기 방한복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민주당에 있어서 두 차례 즉 대선 후보가 다시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치를 때 생겼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다시 또 이게 재현되고 있는데 2016년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철수, 박지원 의원이 분당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그 측근들 중에 일부가 그처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리 반문 세력, 반명 세력은 밀어내고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식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 총선 패배가 예상되니까 비대위로 등장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 당시에 친노를 상징하고 있던 이해찬,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희생을 다시 한번 해야만이 아무리 공정성과 시스템을 이야기하더라도 자기 희생을 가져오지 않은 행태로는 이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부분이 차기의 대권을 노리는 사람으로서 당권을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했을 때 이 문제의 수습은 파국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감정이 북받쳐서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이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나중에 이거 문제될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특히 그 정체불명의 기관에서 실시했다는 여론조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지적합니다. 오늘자 한겨레신문 3면에 나와 있습니다. 경선 여론조사 업체 논란에 사퇴한 정필모 비례대표 의원이 이번에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중간에 사퇴를 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근데 알고 봤더니 저기 동그라미 쳐 있죠. 나도 속았다. 허위 보고 받았다. 아니 선관위원장이 허위 보고를 받았대요. 허위 보고를 그러면서 속았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제 비공개 의총 자유 토론에서 나온 말인데 이 특정인이 전화로 문제 업체, 이 여론조사 업체를 끼워 넣었다는 걸 알고 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사퇴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힌 겁니다. 자, 김광상 변호사님, 이거 앞으로 법적으로 이 리서치 DNA라는 업체를 끼워 넣는데 이걸 안 끼워 넣으면요 저희들이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그게 내가 속은 거다, 허위 보고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근데 이제 정당 내에서 행위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이 문제 삼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뭐 필요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규정된 것도 없고 또 그걸 처벌하는 규정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나를 탈락시킨 거는 원인무효다. 아니 소송은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정치 역사에 있어서 그게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고 또 재판하다 보면 또 총선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으면 또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지금 이게 정필모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예. 중도 사퇴를 했는데 건강상을 이유로 중대 사퇴했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결국 정필모 선관위원장이 자기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고 속아서 사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리서치 DNA라는 업체를 왜 중간에 끼워 넣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식 절차에 의해서 이 여론조사 업체가 들어야 하는데 일단 세개를 해서 하는 것처럼 가장을 했다가 결국은 지금 제3자가 끼워 넣게 했다는데 제3자가 지금 언론 보도라지 전체를 종합해보면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에요. 근데 이분도 끼워 넣었다는 거 거의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당은 절차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끼워 넣었을까? 그리고 이 지금 문제되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뭐 현역 배제한다랄지 그다음에 뭐 박용진 의원 관련된 뭐 조사하고 이런 업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배제를 했겠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거 보면 이제까지의 어떤 리서치 DNA 조사가 정당하지 못했고 불공정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작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은 구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배제를 하면서도 이제까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왜 배제를 하는 겁니까? 어허.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적인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공천의 어떤 농간에 지금 거기에 피해를 보는 의원들이 저렇게 성토하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논란이 된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 DNA에서 여론조사 결과 아이고 이거 좀 낮게 나왔네요 하면서 경선에서 탈락했다. 근데 이 경선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재경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김수흥 의원의 주장입니다. 당의 입장과 함께 들어보시죠. 절차적으로 약간 좀 자신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실관계 좀 더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서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퇴출진 업체가 실시한 경선 여론조사는 원인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여론조사 업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떨어진 사람은 재경선하자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글쎄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그 업체가 한 여론조사 때문에 내가 졌다 하는 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무효화하기 시작하면 이번 그 경선 전체가 다 흔들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과거에 보면 저런 거에 비록 문제점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걸 되돌리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불날만 있는 거죠. 예. 자, 결국 어제 많은 사람들의 성토를 들었던 분노 어린 성토를 들었던 이재명 대표 앞서 오늘 최고위 회의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결할 때만큼은 특별한 뭐가 문제인데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제 의원총회 끝나고 나올 때도 중간에 나올 때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발언 안 하셨나요? 원종국 실장 허벅지를 얘기 안 나왔습니까? 이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질문드리죠. 이쯤 되면 뭐 다른 정치평론가나 다른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도 불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납득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뿐만 아니라 이런 공천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 사무총장까지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나중에 좀 보상받는 게 주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너무 몰두하면 일단은 이길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국민들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 2016년 예를 들었지만 이 사태에 반전을 하려면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반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 희생이 가장 큰 거는 이 모든 공천이 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거다. 즉 사천이 아니었다는 증명은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당위고요. 당위. 뭐 독일어로 졸렌과 자인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당위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을 저는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만들었을 때 본인을 향해서 불출마 압박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을 왜 예상을 못했겠어요? 당연히 다 알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총선 불출마 가능성 없다. 다만 본인은 못 하잖아요, 불출마를. 그러니까 다른 친명계 하나를 마지막에 희생양으로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은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라도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그 시점에 딱 재물을 하나 이제 비명계에 제시할 가능성 이거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반전의 카드는 저는 이미 없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이미 건넜다고 볼 수가 있고, 뭐 방법은 뭐 비대위 구성해서 지도부랄지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 다 사퇴하는데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꿋꿋이 이제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직진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 이 마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습보다는 더욱더 강성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우리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개항을해서 원희룡 전 장관과 싸움을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여론적인 그런 변화가 현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뭐 불출마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뭐 본인이 배지 달고 결과적으로 총선 이후에 당대표랄지 아니면 대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뭐 여기까지 온 김에 쭉 간다. 그러면 친문계는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대표는 친문계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공천 받았는데, 공천 줬는데 이번에 뭐 출마하지 않을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얘기해 보죠.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 친문계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본인 지역구에서 지난 총선 때 엄청 와서 도와줬어요. 그러자 최근에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 중진 의원께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인터뷰를 이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강하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전 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회의 불참. 그런데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사퇴를 하세요. 저분이 사퇴를 하라고 해서 저도 사퇴. 고민정 최고위원이 말했던 저분은, 저 사람의 얘기는 뭐였을까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갖고 당무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위원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본인이 난 당을 최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자리에 낫겠죠. 자, 고민정의 고민, 어떤 고민이냐? 자, 지난 선거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와서 도와준 저 장면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자, 본인 선거에 임종석이 와서 저렇게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었고, 최근까지도 두 사람은 친문의 뭐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죠. 한때는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천 받아요, 본인은. 그런데 임종석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위로는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뭐 더 어쩌라고요. 이 부분입니다. 자, 고민정의 고민 뭘까요? 일단 그 최고위에서 나름의 그 좀 비주류를 대표하고 있었고, 흔히 이제 친문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정승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 내부에서 약간 자장적 역할을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당내 불만이나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에 상당히 직언하는 뭐 이런 그 개인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승호 의원 좀 이야기를 좀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간두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고민정 의원은 이 문제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공천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대신 표현한 거고, 집단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저 부분을 표현해서 사후에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 아마 총선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이런 자세로 최고위원을 사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공천은 받은 의원들은 그렇다고 뭐 지금 더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죠. 반발을 하는 거는 소극적 반발이 있고 적극적 반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직 사퇴 수준이 아니고 배수진을 칠 수도 있죠.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해주라. 최소한 또 경선까지는 붙여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최고위원직 던지는 거? 아니 뭐 총선이 지금 뭐 임박했는데 최고위원직 던지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배수진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 카드를 본인이 꺼내지 않은 거잖아요. 예. 저거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약간의 기록용 반발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할 만큼은 했어요. 네, 그 정도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을 떠난다. 지금 당 떠나는 사람 조금 전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서른 의원 당 떠난답니다. 그 다음은 오늘 뭐 그 뒤에 백부를 한 것 같은데 한송원 기자, 서른 의원 당 떠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한답니까? 예, 서른 의원에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새로운 미래 입당하냐고 물어봤는데 좀 고민 중이고 그런데 이제 기초 의원들은 좀 무소속 출마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낙연 대표와 연락 중이긴 한데 그 내용은 좀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낙연 대표와 연락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은 공개 못한다. 예. 전화를 주고받은 것까지는 공개를 한다. 저쪽에서는 나를 지금 구애를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답은 좀 이따 드릴게요. 아무튼 뭐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새로운 미래 오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상당히 굉장히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멘텀이 돼서 이제 당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미래가 지지도가 아주 낮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중심의 새로운 미래가 그렇게 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낫느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집단 탈당을 해서 친문으로 가는 게 낫느냐 이제 어느 걸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문 연대식으로 무소속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아마 파장을 좀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 자체도 사실은 같이 합쳐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낙연이라는 정당으로 가기보다는 문재인이라는 어떤 구심점과 상징적 인물을 표방을 하고 가야지 어느 정도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굉장히 대립각을 세운 데 가서는 또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호남 같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로 또 의원 수를 뭐 얻을 수 있는 지역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서른 의원의 탈당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른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낙연, 이재명이 한참 맞붙었을 때 앞장서서 대장동 의혹은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바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서른 의원이 대장동 의혹을 앞장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당을 떠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이재명 대표 얘기야 뭐 어떻게 저희들이 전해드리겠습니까? 속마음인데. 홍영표 의원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줄 탈당, 이 탈당하는 사람들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당 지도부가 이 탈당 즐기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 결과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는 분들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해서 일해왔고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도 확실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런 분들을 밀어내는 거죠. 나가라.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나가라. 네,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쫓아내는 분위기라고 느끼세요? 나가라.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3당은 개혁신당이 있고 새로운 미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한송호 기자도 전했습니다만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이낙연 대표랑 통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새로운 미래가 그 지지율이 너무 낮고 또 이낙연 대표로 상징되는 행태로 해서 총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무소속 연대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새로운 당의 가장 그 극단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2000년 민국당인데요. 뭔가 이 뛰쳐나온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진출에는 실패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아픈 사례인데 가장 성공한 사례는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인데 지금 현재 미래의 차세대 주자가 있는 당으로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별적 무소속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